16번까지 돌았습니다. 16번. 자, 특수범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4주차 동형 모의고사에 최고 점수가 나왔는데 97.5입니다. 지금 아직 여러분들 다 채점이 다 됐습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97.5. 현재 자리에 안 계세요. 야, 대단하죠. 출제자를 무시하는 점수죠. 출제자를 무시하는 점수. 한 4회까지 진행되면서 상당한 그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하나 틀렸을까 오히려 궁금할 정도고, 그 다음 평균 점수가 77점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노원 학생들을 우수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1, 2, 3, 4회를 정리하시면서 지금까지 공부도 쭉 누적이 됐고, 또 오늘 문제는 확인학습용으로 가볍게 접근했으니까 성적이 아주 우수했습니다. 합격의 지름길로 갈 것이라 믿어 심치 않습니다. 자, 평균 점수 77, 최고 점수 97.5의 문제였습니다. 16번 가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은 몇 번? 2번이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등록과 보정을 설정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X다. 반드시 뭐는 설정해야 된다? 보정은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2번.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 특히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임원은 공인중개사가 2분의 1 이상이거나 3분의 1일 필요도 없죠. 이 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2번. 17번 들어왔습니다. 자, 또 고용인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시간.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은 답이 4번이죠. 소공사는 개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계속 해왔던 이야기다, 그죠? 소공사는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합니다. 답은 4번. 나머지 틀렸는데 1번은 왜 틀렸습니까?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에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X. 3번에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X. 둘 수 있다. 모두 임의적인 사항이고, 동그라미 5번. 개공사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하면 X다, 그죠? 우리는 업무상 행위만을 합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18번 휴 폐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맞는 것은 답이 2번이죠. 자, 법인인 개공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맞다. 답이 2번인데 이것도 보기보다는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제주도가 있죠. 서울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전국의 지점들을 분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전에 있는 분사무소가 업무 정지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업무 정지는 모두 지점으로 적용을 하니까 지점을 문 닫게 만듭니다. 업무 정지 받으니까. 국민은행 본점이 문 닫아 버리면 국민은행 전체 지점이 다 문 닫아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이 됐어. 분사무소별로도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고 분사무소별로도 뭐 할 수 있다? 휴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할 수도 있고 휴업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나머지는 다 틀리는데 특히 동그라미 1번.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까지는 좋았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내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말 없죠? 1년에 한 번에 대해서 석 달 동안 연장해 준다. 그런 조문 없습니다. 특히 5번 같은 거 조심합니다. 휴업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5일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5일 전이 아니고 미리 신고합니다. 미리.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19번 들어왔습니다. 인장 등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틀리는 것은 학습용으로 아주 가볍게 들어갔죠. 틀린 것은 5번. 소공사를 포함한 모든 고용인은 중개행위에 사용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 어디가 틀렸습니까? 모든 때문에. 자, 인장을 등록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두 사람입니다. 인장 등록을 해야 될 사람 누구지요? 개공사 또는 소공사 두 사람만 등록합니다.
그때 개공사가 탁 들어오면 자동으로 세 사람 보입니다.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6조를 개공사라 부릅니다. 그래서 등록할 사람은 모두 몇 사람? 네 사람입니다. 법인이 등록하는 인장은 뭐였지요? 법인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하면 틀립니다.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 법인 서울중개주식회사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와 부칙6조 소공사는 무슨 인장이었죠?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 우리말로 하면 이를 막도장을 등록합니다. 왜 막도장이라는 말은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막도장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한다면 틀리기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 고민하시고, 자, 그래서 19번에 틀린 것은 5번. 나머지들은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20번 또 반복하는 문제입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어진 것은, 자, 기억,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정서만 탁 보면 밑에 얼마 적어야 됩니까? 3년에 2천 금지입니다.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금지 행위 아니죠. 디귿,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얼마? 1년에 1,000 금지 행위입니다. 리얼,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중개하는 행위 금지 아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동그라미 해놓고 여러분한테 이런 말 했죠. 배우자, 친구, 친척, 모친의 이렇게 나가면 전부 금지행위 아니다. 배우자, 친구, 친척, 모친 이런 것들은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미엄,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우린 이를 뭐라고 부른다? 협조행위. 협조행위 금지행위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가 아니고 협조행위 얼마? 1년에 1,000.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매매 협조 답은 3번. 21번 거래 정보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몇 번이지요? 5번. 자,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관할관청은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하면 X다, 그죠? 자, 확인할 것. 지금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허, 운, 정, 해, 일이 있다. 이것이 취소되는 사유인데 취소하기 전에 뭐 한다? 청문한다 그랬죠. 그런데 느낌상 청문을 안 해도 되는 게 한계가 딱 보인다니까요.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는 청문할 필요 없다. 왜?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취소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일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 딱 잡으시고 이제 1, 2, 3, 4는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특히 4번 지문이 중요합니다.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이 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왜 통보해야 된다 그랬죠? 자료를 삭제하고 정리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이루어진 계약이 있다면 삭제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4번 옆에다가 위반시 적어놓고 삭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정보 위반으로 봅니다. 자, 22번 문제도 짧지만 중요한 문제. 개공사에 대한 제재가 아닌 것은 답이 몇 번이지요? 5번 자격정지입니다. 이런 문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정지는 누구에게만 해당한다? 소공사만 해당된다는 것, 이런 감각을 살리셔야 돼요. 아닌 것 5번. 나머지는 1, 2, 3, 4는 전부 개공사에게 적용되고 있고, 자, 23번은 또 벌칙과 행정처분을 병과합니다. 옳지 않는 것. 답이 3번이죠. 자, 3번 보시면서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지정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X 취소된다. 그거죠. 허운정 해일이 정이 뭐다?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취소되는 사유에다가 더하기 얼마? 1년에 1,000.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고 반드시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취소하면서 1년에 1,000. 기왕 나온 김에 지금 지문도 있지만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취소도 되지만 요거는 더하기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까지 고민해 놓으셔야 됩니다. 500만원짜리 암기표로 정리하시고. 자, 그런데 23번 문제에서 조심할 게 5번입니다. 5번을 유혹했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안 끌려왔습니다. 자, 5번 맞죠?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것은 지정 취소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 그죠? 그래서 여기 지정 취소 사유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을 위반하면 취소한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잘 체크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취소는 되지 않지만 제재가 뭐였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운명이 할 때 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24번 지금 쭉 총괄해온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답이 5번이죠. 지금 앞에서 연결해 왔지만 인장 등록 의무, 고용인의 고용관계 종료 시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자 얼마짜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가 아니고 6월의 업무 정지. 계속해 왔잖아요, 지금 그죠? 잘못된 것은 5번.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 특히 2번 봅니다. 과태료 처분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적용을 받는다. 맞다고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자, 우리 중개사법에 보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중개사법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과태료는 중개사법에 따른다 하면 틀려요. 거래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중개사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은 틀렸다. 요거는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과태료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말이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몰라도 좋단 말이에요. 중개사법에 따라서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를 부과한다 하면 틀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도 과태료와 행정형벌은 병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행정질서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위반해서 벌 받은 자 또다시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과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죄형 법정주의 이런 말을 써요. 벌 받은 자 그 행위로 또다시 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번 설명해 주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경미한 법령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해질 것입니다. 그 정도는 참고로 보시고. 25번 또 돌았습니다. 아주 가벼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많이 틀리셨는데 벌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맞는 것은 답이 5번밖에 없죠. 공인중개사인 갑이 자신의 자격증을 을에게 대여를 했다. 대여하면 어떻게 되죠? 1년에 1000.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잖아요. 답은 5번. 자, 그럼 틀린 것들 1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7일 내로 반납하지 아니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X. 2번.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 행위의 결과만 참작할 뿐 동기는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겠죠. 당연히 동기도 참작해야 됩니다. 3번. 개공사 무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 기가 중개업무에 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개공사도 과태료에 처해진다. X예요. 우리 양벌 규정은 지금 전에 옆에 문제에서 지나갔지만 징역과 벌금을 받았을 때 벌금을 받게 되지 과태료 받았다고 개공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4번 개공사 병이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했다면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X. 자, 이중사무소 등록은 얼마? 1년에 1000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00이지 2천만 원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볍게 훈련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5번. 26번 지난해 문제하고 유사 문제입니다. 3회 문제하고 똑같죠. 자, 과태료 처분권자가 다른 경우는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부 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아닌 것은 4번. 자격 취소를 받고 7일 내로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요걸 누가 부과한다고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격증 하면 자동으로 누구? 시도지사.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27번 내려왔습니다. 자, 역시 매수 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구석진 문제들입니다.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읽게도 만들었고 학습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틀린 것을 찾으시오. 답은 가볍게 돌았죠. 1번입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때 사건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X 얼마? 5년간 보존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해왔지만 중개업을 하는 자가 경매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확인합니다. 중개업을 할 때 보관해야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확인설명서 몇 년? 3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자, 그런데 나는 경매 업무도 하겠다 라면 두 가지를 더 해야 돼. 첫째 사건 카드 몇 년입니까? 5년. 그리고 경매 물건에 대한 확인설명서 5년. 다행히 경매 업무는 둘 다 5년으로 통일을 딱 시켜놨죠. 모두 5가지가 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기가 좋았고. 자, 1번은 이제 답으로는 가볍게 돌았습니다. 2번 같은 거는 의식 있죠. 서명 및 날인할 때는 공인중개사법 16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경매 업무할 때는 별도로 인장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중개업 할 때 등록한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개념. 거기 4번 지문도 주의합니다. 개공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을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번호 답시다. 1. 권리관계 2. 경제적 가치 3. 매수인이 부담할 사항 등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여러분이 중개업무를 할 때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있었죠? 어떤 거? 중, 도, 수, 도, 소공의 색실을 확인 설명해라. 들으셨죠? 경매 업무를 할 때는 설명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첫 번째가 권리관계. 두 번째, 요거 때문에 공부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 줘야 돼. 세 번째, 인수할 사항.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여기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중개 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때는 경제적 가치라는 말이 있다 없다?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에 경제적 가치가 없잖아요. 이 경제적 가치를 설명한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한번 봐봐요. 중개업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지금 중도, 수도, 소공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되지. 경제적 가치. 아파트를 3억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요 아파트는 시세가 3억이지만 매수자한테 당신이 2억 5천에 사면 괜찮소. 이렇게 말한다는 게 웃기는 소리잖아 지금. 그죠? 제가 지금 웃기는 소리를 했는데도 안 웃기는데 하는 사람은 본인이 웃기는 당신입니다. 3억에 팔아주세요 하고 왔는 사람한테 매수자 보고 이 시세가 3억인데 2억 5천에 사면 괜찮겠습니다. 이런 경제적 가치를 설명한 거 아닙니다. 근데 경매에는 경제적 가치가 들어간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아파트를 받아주세요 하고 왔잖아 지금. 그죠? 개공사가 이거 원래 시세가 3억인데 요거 2억 5천쯤에 받으면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경매에서는 들어가야 될 말이잖아. 그죠? 여기는 경제적 가치가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확인 설명사항에 그런 것 의식해 주셔야 됩니다. 5번은 정리됐고 28번 갑니다. 자, 역시 매수신청 대리의 수수료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지 않는 것 1, 2, 3, 4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 답이 몇 번일까요? 5번.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는 80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하면 X예요. 답이 얼마? 50만 원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 체크합시다. 자, 50만 원을 5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경매 업무를 할 때는 상담료를 받을 수 있구나. 요 느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상담료는 얼마까지 받는다고요? 5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담료를 받을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실무적인 이야기를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세상 직업 중에서 그죠? 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죠?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변호사하고 의논하겠죠? 또는 법무사하고 의논하겠죠? 법무사 사무실 이렇게 딱 보면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30분 상담하면 수수료 얼마, 상담료를 다 적어놨습니다.
다 적어놨지만 상담료 주는 의뢰인이 있다 없다 한 놈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하면 법무사가 상담해 주겠죠. 그리고는 상담료 50만 원 주세요 하면 빤히 쳐다보면서 니나 수고하세요 하고 갑니다. 또는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상담하는데 수수료 있습니다 이러면 그러십니까 하고 가버린다니까요. 그죠?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상담료라고 적어놨지만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니까 이게. 그죠? 그리고 보통편적으로 그렇잖아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실컷 하고, 그죠?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는 다른 데 가서 또 보통 다 알아보고, 그죠? 변호사도 다 알아 그러는 줄. 그래서 상담료라고 사실 접혀져 있지만 잘 못 받는데 지금 개공사한테 경매 상담료를 50만 원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문제가 돌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죠? 상담료를 제일 잘 받는 직업이 뭔가 하고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여러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갑니다. 몸이 안 좋아서 왔는데요 하면 상담부터 합니까? 접수부터 해야 됩니까? 접수부터 해야 돼. 그죠? 아무리 아파 다 주고 가더라도 일단은, 그죠?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그 의사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더니만 피곤해서 그러니까 가서 푹 쉬세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다? 별일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갈 때 안녕하세요 합니까? 돈 주고 나가야 됩니까? 돈 주고 나가야 돼. 그래서 병원은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라 상담료를 무조건 받아요. 그때 아무 일 없다, 별일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갈 때는 얼마 내고 나가야 되죠? 여러분 한 3,500원 이렇게 내본 적 있죠? 여러분은 3,500원이어도 의료보험료까지 하면 그 18,000원, 2만 원이 넘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담료를 제일 잘 받는 직종은 내가 의사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우리 법에서 상담료를 5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현장 실무를 할 때 이거 경매 상담을 하는데 50만 원입니다 이러면 날 셉니다. 그거 줄 사람 아무도 없고 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받으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 실전에서 일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상담을 잘하고 나거든. 상담료 50입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이 물건을 이제는 낙찰을 받기 위해서 성금을 10만 원 받습니다. 또는 선급금이라 하든지 선급금 또는 착수금이라 하든지, 그죠? 말하기 좋게 1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금 10만 원을 받습니다 이러면 의뢰인이 10만 원을 만약에 못 낸다 그러면 그건 손님이 아닙니다. 지금 1억짜리 3억짜리를 경매 받으러 온 자가 10만 원도 못 내면 그걸 손님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그냥 10만 원을 받습니다가 아니고 만약에 낙찰을 못 받게 되면 10만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돌려준다는데도 못 낸다. 그럼 그 사람은 손님으로서 신뢰할 수 없거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10만 원쯤을 받아야 뭐를 하는가 하면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죠. 또 서류도 떼야 되겠죠. 교통비라든지 경비도 든다니까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성금을 10만 원 받습니다. 착수금을 10만 원 받습니다. 근데 낙찰을 못 받으면 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거 못 내는 사람은 손님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자, 그러면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매수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면 1억 5천에 매수 신청했다. 매수 신청하면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낙찰을 받으면 예전에 한번 들었죠. 감정가의 1%, 최저가의 1.5% 중에서 당사자가 협의한다.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 받아요.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법을 딱 보여주면서 원래 상담료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저번에 10만 원 주셨으니까 지금 40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료를 받아야 되는 거라. 그죠? 근데 낙찰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자, 그럼 낙찰을 못 받으면 원래는 돌려주기로 했죠. 근데 정신없이 돌려주는 게 능사다, 물건을 받는 게 능사다. 이 사람도 돈 10만 원 돌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파트를 낙찰받으러 왔는데 나가래 되었다. 그러면 돌려주는 것보다 비슷비슷한 아파트는 많아 경매에.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래야 되지. 막 돌려주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 그죠? 다시 그 물건을 경매 신청했는데 또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 받으면 아까 이야기했죠. 받았으니까 경매 수수료와 함께 예전에 10만 원 받았으니까 40만 주시면 됩니다. 또 나가래 되었다. 그럼 돌려줘야 된다. 다른 물건 소개해야 된다. 또 다른 물건 소개. 그 사람은 10만 원 받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 3번쯤 했어요. 자, 그래도 이제 낙찰을 못 받았다. 그쯤 되면 이제 돌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돌려주려고 그러면 의뢰인이 받을 생각 잘 안 해요. 이 사람이 이 물건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노력했는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그냥 두세요 내지는 더 보태줄 수도 있어요. 정 안 되면 더럽게 나쁜 놈이면 돌려줘버리고, 그죠? 그래서 상담료를 들어오는데 상담하는데 50만 원입니다. 배운 대로 그래 들어가면 틀린다고. 우리 시험에서는 80만 원 해가지고 X였거든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죠? 이걸 어떻게 거래를 해봐야 되는지를 한번 의식해 보라고요. 아주 젊은 분들이 그 한 몇 년 전에, 그죠?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었어요.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고 지금 나가서 경매 전문 상담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경매 수수료를 받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해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다? 28번에 5번 상담료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다? 50만 원 하는 말도 이해해 보시고 29번 들어왔습니다. 개공사에게는 가장 유리하면, 자, 개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것 또는 밑에 내려가면 미국에서 권장하는 것 하면 답이 자동으로 뭐다? 독점 중개계약, 그치? 2번 체크합니다. 30번 들어갑니다.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답이 4번이죠. 법정지상권, 부동산 유치권 및 분묘기지권 등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X, 기다, 이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현장 조사해야 되는 게 뭐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은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입니다. 현장 조사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자, 나머지 1, 2, 3, 4, 5 잘 정리하시고 특히 5번 같은 문제는 기초죠. 농지와 대지의 경계에는 무엇을 통해서 판별한다? 지적도, 도면을 보고 파악합니다. 답은 4번. 31번 돌아왔습니다. 자, 이 법상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잘 체크하셨는데 답이 1번이죠. 공법상 이용 제한 및 미확인 개발 정보와 보상 관계도 설명해야 한다. 이런 미확인 개발 정보 내년에 길 납니다. 대박 터뜨립니다. 미확인 정보 너무 잘하면 살짝 붙어 다닙니다. 등 뒤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나머지 2, 3, 4, 5가 다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특히 3번 토지대장과 등기부상의 지목이 다르면, 자, 대장과 등기부의 지목이 다르다. 그럼 뭐에 따라야 된다? 대장상 지목을 따릅니다. 5번 대상물의 기본적인 표시관계는 지적공부와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며 권리관계에는 뭐가 우선한다? 등기부가 우선한다. 지금 실무의 A, B, 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 1번. 32번 공법상 이용제한과 거래 규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3번이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모두 알 수 있다. X입니다. 여러분 이용 제한에 관한 것은 300여 가지 법률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걸 어떻게 토지 이용 계획서에 다 기록하겠습니까? 옳지 않는 것 3번. 자, 그리고 1, 2, 4, 5를 잘 익혀 주시는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게 4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난다. 이런 건 중요한 거예요. 됐죠? 나머지 1, 2, 3, 4 체크해 주시고 자 33번 문제가 많이 틀리셨는데 자 33번 문제가 이런 거죠. 이제 연습도 이렇게 해보는데 한국인 갑이 대리인으로서 외국인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아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외국인 토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부터 잡으셔야 돼.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 토지법은 토지 취득법이잖아. 미국 놈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할 때 적용하는 법이에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뭐를 하러 왔다고요? 토지를 매각하러 왔어,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인 토지법하고 연결해 있으면 이제 문제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외국인 토지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자, 탈로 왔기 때문에 틀리는 것은 답이 5번이죠. 원칙적으로 개공사는 갑이 한국인 대리인이죠. 외국인을 대리해서 한국인이 팔아주는 거예요. 갑에게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하면 틀린다니까요. 우리 과목에서는 제 얼굴만 쳐다보면 뭐를 생각해야 된다? 취득에 따른 조세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양도세도 설명하겠죠. 이거 팔면 양도세 대략 얼마나 온다. 근데 시험용으로는 무조건 공인중개사법은 취득에 따른 조세만 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맞나요? 1번 개공사는 갑이 이 대리인이죠. 진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외국인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죠? 남편의 재산을 부인이 처분을 했을 때는 남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2번 개공사는 을이 당해 토지를 처분할 자격의 진정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미성년자인지 한정시산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3번 개공사는 외국인 을이 당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60일 내로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맞잖아. 그죠?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4번 개공사는 외국인 을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자, 매매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됩니다. 하는 경우에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계약에 의한 신고는 하지 아니하여도 좋다고 설명하였다. 맞다. 어차피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토지법 신고 있어도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본다. 이런 개념하고도 같고, 어쨌든 4번도 맞고,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5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34번으로 갑니다.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참 셀링 포인트도 많이 했죠. 셀링 포인트는 우리는 판매 소구점이다. 이렇게 말했고, 판매를 할 때 고객이 바랄 소, 바랄 구, 바라는 점을 설명해 준다. 고객이 바라는 점이 어떤 게 있더라? 기술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라는 것도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도 있고, 또는 뭐 법률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 왔고, 기술적인 건 뭐지요? 자재, 배관 뭐 이런 것들, 경제적인 것은 가격, 임료, 법률적인 것은 법자가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고객이 좋아하는 점인데, 자, 틀리는 것은 답이 1번입니다.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므로 셀링 포인트가 다양화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X. 자, 부동산은 토지는 토지대로, 농장은 농장대로, 공장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다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점들이 다양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틀리는 것 1번입니다. 지금 34번 문제도 셀링 포인트에 관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문 하나하나는 다 이렇게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것 1번. 자, 공부합시다. 2번.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의 특성 설명과 함께 고객의 잠재적 욕망을 자극하도록 셀링 포인트를 조성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3번.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는 인공적인 것 외에도 자연적인 것도 많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자연적인 셀링 포인트도 많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면 이 아파트는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이 빌라는 남산을 배경으로 하는 고급 빌라 주택입니다. 자연을 강조하는 것도 많죠. 4번도 마찬가지. 개공사가 법률적 측면에서 권리 분석을 하였다 하여 그에게 무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맞다. 그죠? 갈로 열고 적습니다. 개공사가 귀신이가 이래 적어놓습니다. 개공사가 무슨 귀신입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 설명했다고 무한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요.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3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팔면 개공사가 확인 설명을 잘해야 되겠지만 매수자도 물건을 확인할 의무 있다 없다? 있겠죠. 한 3억짜리를 거래하면 그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의뢰인 보고 확인해라 말아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판례는 의뢰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그 손해 30%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개공사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개공사가 귀신이가 그죠? 5번 건축공법 등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이거 보고 계십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자재, 배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바뀔 수도 있고 낡을 수도 있으니까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맞다. 34번 답은 1번으로 가면서 여러분 개념을 잘 좀 익혀주셔야 될 문제였습니다. 자, 35번, 36번 두 개 문제를 계산 문제로 들었고 우리 중개사법에서 기출된 바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 이거를 부동산 학개론적인 측면에서 실현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중개 실무로 접근합니다. 35번 1억을 투자하면 2,6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부동산에 2천만 원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이자율 20%로 빌려서 투자하고자 한다. 이때 투자자의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이거를 무슨 공식을 막 대입한다 하지 말고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야, 이 땅 지금 1억에 사라. 의뢰인 보고 그죠?
그럼 1억에 사면 내년에 2,600만 원에는 팔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돈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8천만 원을 이자 20%로 빌려서 샀을 때 네 지분에 대해서 수익은 몇 프로가 되니까 사라 말아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지분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수익이 얼마 생겼다? 2,600만 원인데 뭐를 빼야 된다? 이자를 빼야 되잖아요. 이자가 얼마다? 8천만 원에 대해서 20%가 이자라요. 28이 16, 1,600만 원 빼면 순수익은 얼마다? 1,000만 원이잖아. 그러면 자기 지분은 얼마였죠? 2천만 원에 1,000만 원이 순수익이면 수익률이 몇 프로다? 50%다. 그죠? 답이 5번이다. 이렇게 가는데, 자, 이런 지문을 여러분 숫자가 그대로 다시 출제될 일은 절대로 없다. 그죠? 그 대신에 기출된 문제를 보면서 뭐를 훈련하는가 하면, 자, 이 땅을 사면 3천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숫자를 딱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뭐 5천만 원밖에 없다. 나머지 5천에 대해서는 이자율 10%를 빌렸을 때 자기 지분에 대해서 몇 프로냐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들어오더라도 딱 연습을 하셔야 되지. 아, 답이 5번 나는 맞았네. 즉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기출된 문제를 보시면서 훈련을 하는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36번 마찬가지예요. 자, 1억 8천만 원에 구입한 토지가 2억 1,600에 팔렸다면 투자에 대한 실현 수익률은 몇 프로인가? 이거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야, 지금 이 아파트를 사는데 저 사람은 2억에 사가지고 2억 5천에 팔았어. 그러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가 발생했는데 당신은 지금 2억 5천에 사서 내년에 3억 좀 팔면 얼마가 된다. 이래 말해야 그 어린이 사기나 말기나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자기 지분에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기 쉽죠. 2억 1,600에 팔렸대요. 사기를 1억 8천에 샀대. 그러면 이 남은 것이 3,600만 원이 남았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가 구입한 가격이 얼마다? 1억 8천에 구입했으니까 요거 계산해 보면 20%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 항상 우리 중개 실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숫자로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 숫자를 그대로 나올 일은 없다. 그죠? 기출 두 문제를 보시면서 계산 문제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37번 돌았습니다. 금융계약서에 관한 기술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금융계약서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답이 2번이죠. 자, 개공사가 개입되어 거래가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공사에 대한 사항은 금융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 하니까 X. 이거 공부한 적 기억나십니까?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 그 다음 금융계약서의 필수 기재 당, 모가지, 개, 대가리, 너가 좋아한다. 이런 거 기억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금융계약서의 필수 기재 당, 목, 개, 대, 중, 조. 중이 뭐다? 중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아,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도 필수 기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 모가지, 개, 대가리, 개공사가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고, 당이 뭘까요? 당사자 반드시 기재해라. 목은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조가 뭐다? 조건과 기한이 금융계약서의 필수 기재입니다. 그러니까 37번에 옳지 않는 것 2번. 자, 그러면 1, 3, 4, 5 다 맞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시는데 특히 5번 지문, 금인은 판결문도 금인 대상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판결문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1, 3, 4, 5 다 맞고 거기 4번에 오타가 하나 생겼죠. 투지가 아니고 그거 토지겠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면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는 굉장히 센 규제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금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38번 주택임대차에 아주 가벼운 문제를 걸었고, 가볍지만 이게 가볍다고 시시한 문제가 아니고 기초입니다. 이런 게. 자, 확정일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3번이죠. 2015년 8월 13일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그날 확정일자도 받았답니다. 그러면 8월 13일에 우선 변제가 발생한다. X. 자, 8월 13일 날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답니다. 우선 변제가 언제냐? 이렇게 묻는데 우리는 우선 변제권은 항상 뭐부터 갖춰야 된다? 대항력부터 있고 우선 변제예요.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죠. 8월 14일이고 확정일자는 어제 찍었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8월 14일부터 적용합니다. 항상 대항력부터 갖추고 확정일자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맞나요? 1번. 확정일자인을 받아도 임차권의 성질이 물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참 많이 나옵니다. 5.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임차인 보관용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인 신청을 등기소에 할 수도 있다. 이건 맞죠? 여러분 임대인이 누구지요? 집주인이잖아요. 집주인이 세입자 확정일자 받아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만 가져가면 누구라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주임법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해서 경매 신청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당근. 5번 확정일자인을 받았다 해서 임차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죠. 39번 참 너무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1번이죠. 여러분하고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지 명의신탁약정의 금지에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그 교사자에 대해서는 5, 2 기억납니까? 이 5, 2를 잡아내야 3, 1을 찾아낸다고. 수탁자는 3, 1 그죠? 이 5, 2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5, 2 호박, 수박 기억하세요. 이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그 지금 5, 3 나왔잖아요. 오징어 삼겹살인지 뭔지 5, 3이 왜 나오는데 거기 지금 5, 2 호박, 수박까지 가르쳐 놨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은 몇 번? 1번. 자, 2, 3, 4, 5 다 맞습니다. 다 읽어주시고 특히 5번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적으로 첨부를 했다면 수탁자에게 뭐 횡령죄가 성립한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5번 밑에다가 받아쓰기 하나 합니다. 단. 자, 무조건 명의신탁은 횡령죄 적용합니다. 그런데 단 계약 명의신탁에서 횡령죄 X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거까지 정리하실 것. 자, 40번 문제 점수 주는 문제였습니다.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한번 적어봅시다. 1번 이중 등록은 얼마? 1년에 1,000.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2,000. 3번 무등록 개공사에게 명의를 이용. 자, 자기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명의를 이용해주면 얼마? 1년에 1,000.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했습니다. 얼마? 1년에 1,000.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해도 마찬가지죠. 1년에 1,000. 자, 그럼 가장 무거운 놈은 몇 번? 2번. 여러분 대체적으로 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채점해서 제일 앞에 자랑스럽게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는 마무리하는 기념도 있고 또 여러분이 쭉 축적된 누적으로서 성적이 아주 우수한 문제였습니다. 자, 점수 적어 놓으시고, 자, 95점 나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97.5. 제일 뒤에 분이시구나.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여러분, 다음 주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